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12장. 12. 상관비연의 죽음과 육소봉의 위기. 육소봉은 길게 탄식하더니 말했다. 내일 해가 뜰 때면 아마 알게 될 걸세. 곽천청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매일매일에는 내일이 있으니 내일의 약속을 오늘로 바꾼들 어떠하랴?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문 밖으로 사라져갔고 단지 그의 냉담한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다. 오늘 황혼 무렵에 청풍관 밖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황혼, 청풍관. 청풍관은 푸른 산 위에 있었는데 푸른 산 위의 하늘은 이미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안개도 없이 옅은 흰 구름이 멀리 어렴풋하게 떠 있는 것이 마치 안개처럼 보였다. 바람이 한 차례 불자 푸른 소나무 사이의 갈까마귀들이 놀라 날며 서쪽 하늘을 한번 빙 감돌았다. 석양은 더욱 옅어졌다. 저녁빛이 대지를 자욱하게 덮어갔다. 육소봉은 온 산의 창망한 저녁빛을 마주대하자 마음이 저녁빛보다도 더더욱 무거웠다. 화말로 역시 아주 적막한 듯 탄식하며 말했다. 곽천청은 아직 안 왔는가? 그는 분명 올 걸세. 난 그가 이런 사람이라곤 생각지 못했다네. 그는 본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육소봉이 침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공교롭게도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네. 이건 아마 그가 너무 교만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기려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까지도 이기려는 생각 때문에 그리 된 것이지. 교만함은 본디 아주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이지.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지면 분명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법이다. 화만루가 말했다. 역시 교만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책임을 미룰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네. 육소봉은 한참 침묵하더니 갑자기 물었다. 자네가 만일 나라면 그를 놓아주겠나? 난 자네가 아닐세. 육소봉은 길게 탄식하더니 말했다. 다행히 자네는 내가 아니지. 나 역시 자네가 아니고. 화만루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청풍관, 그 오래되고 무거운 대문이 막 열렸다. 황의를 입은 도동이 등롱을 들고서 걸어 나왔다. 또 한 사람이 그 뒤에 서 있었는데 곽천청이 아니라 황포도인이었다. 이 도인은 커다란 도포를 입었는데 머리는 이미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아주 엄숙한 표정을 띠고서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왔다. 보아하니 무공은 전혀 연마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는 사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곧장 육소봉에게로 걸어와 예를 갖추고 말했다. 시주께서는 육소봉 공자가 아니신지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도장께서는? 빈도는 청풍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도관의 주지이지요. 도장께서는 곽천청의 친구가 아니십니까? 곽시주와 빈도는 바둑 친구로 매달 빈도가 있는 이곳에 와서 며칠씩 머물곤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청풍의 얼굴에는 갑자기 아주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빈도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시주를 모시고 그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지요? 청풍이 느릿느릿 말했다. 그는 빈도의 방에서 기다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작은 뜰은 아주 고요했고 반쯤 열린 창 안에는 향불 연기가 가득했고 가벼운 바람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문은 잠그지 않고 닫아만 둔 채였다. 육소봉은 작은 뜰을 지나갔다. 청풍이 문을 밀자 곽천청이 보였다. 그러나 곽천청은 영원히 그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곽천청은 청풍도인의 침대에 죽어 있었다. 침대 옆에 책상 위에는 벼곡으로 무늬를 새겨놓은 잔이 있었는데 그 잔에는 아직도 술이 남아 있었다. 독주가. 곽천청의 얼굴은 회색빛이었고 눈과 코, 입에는 아직도 깨끗이 닦아놓은 혈흔을 볼 수 있었다. 육소봉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청풍도인의 표정은 아주 참담했다. 그가 왔을 때 전 그가 어제 다 못 둔 그 바둑을 두러 온 줄 알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묘수가 있는 줄 알고 그 수를 어떻게 피해갈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가 오늘 바둑을 둘 마음이 없다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단지 술만 마시고자 했습니까? 청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제서야 빈도는 그의 표정이 이상하고 마음이 무겁게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는 계속 한숨 지으며 무언가 중얼거리더군요.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는 인생 10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말을 하는 것 같더군요. 또 이 세상에 이미 곽천청이 있는데 왜 공교롭게도 또 많은 육소봉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말도 했습니다. 육소봉은 쓰게 웃다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 술은 당신이 마련해 준 것인가요? 술은 이곳에 있던 것입니다만 술잔은 그가 직접 가져왔지요. 그는 천성적으로 결벽증이 심해 다른 사람이 썼던 물건을 사용치 않았어요. 육소봉은 술잔을 들어 냄새를 맡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과연 술잔에 독이 있군요. 그는 몇 차례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놓곤 했습니다. 마치 어려운 문제를 만나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듯 했지요. 빈도가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그가 갑자기 하늘을 보며 3번 크게 웃더니 술을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이 근심 가득한 도인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더니 우울하게 말했다. 빈도는 그가 그처럼 젊은데 세상을 버리리라곤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는 듯 했다. 육소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잠시 시간이 지나서야 깊게 탄식하면서 말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의 얘기는 하지 않던가요? 없었습니다. 주정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던가요? 아니요. 침상 옆에는 두담한 바둑판이 놓여 있었다. 청풍이 중얼거렸다. 세상 일이 아주 변화무쌍하군요. 이 바둑판은 여전히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육소봉이 갑자기 말했다. 그는 검은 돌을 두었습니까? 빈도는 언제나 그에게 한 수를 양보했었지요. 육소봉은 검은 바둑돌을 쥐고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그 대신 한 수 두겠습니다. 청풍이 처연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두면 검은 돌이 지고 맙니다. 이곳 외에는 달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 판은 본래 그가 진 것입니다. 그 역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줄곧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따름이지요. 육소봉이 먼 곳을 응시하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허나 그는 이제 결국 패배를 인정했지요. 바둑은 바로 인생과 같아서 한 수만 잘못 두면 지고 마니까. 청풍은 갑자기 소매를 휘둘러 그 두담한 바둑판을 어지러뜨리고는 유유히 말했다. 인생은 바로 바둑과 마찬가지니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해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만일 진지할 필요가 없다면 또 이 바둑은 뭐하러 두겠습니까? 청풍은 그를 한번 보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더니 천천히 눈을 감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바람이 한 차례 불어 창문을 열어젖혔다. 밤은 이미 대지를 자욱이 덮고 있었다. 육소봉은 침상에 누워 가슴 위에 놓인 술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술잔은 그의 가슴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으나 지금까지 전혀 마시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실 생각이 전혀 없는 듯이 보였다. 화만루가 말했다. 자네 지금 주정을 생각하고 있나? 육소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죽게 되면 마음이 선해지는 법이지. 곽천청이 이미 죽기로 결심했던 바니 반드시 더 이상 살인이라는 업보를 저질렀을 리가 없네. 지금 그들은 아마도 무사히 집에 돌아갔을 거야. 이 말은 육소봉을 위로하는 말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다. 육소봉은 마치 듣지 않는 듯 했다. 화만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찌되었든 이 시합은 결국 자네가 이긴 셈이네. 육소봉은 갑자기 한번 길게 탄식하더니 말했다. 허나 최후의 한 수는 나 자신이 둔 게 아니야. 자네 뜻대로 두어진 것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네. 그는 또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난 비록 이기긴 했어도 진 것보다 더 괴롭다네. 화말로 역시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그는 왜 이 남은 바둑을 다 두려하지 않았을까? 그 스스로 이미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마치 어제 역시 바둑을 다 두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말을 다 마치는 순간 육소봉은 갑자기 침상에서 뛰어올랐다. 가슴 위에 술잔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더니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화만루는 그가 여태까지 자기의 잔을 깨뜨리지 않으려 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말을 전부 잊어버린 듯 멍하게 놀라서 그곳에 서 있었다. 단지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떨리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다. 화만루는 그가 왜 그러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 화만루는 그가 스스로 말해줄 것을 알고 있었다. 육소봉이 갑자기 말했다. 어제도 그는 바둑을 다 두지 않았지? 그렇지. 어제도 그는 청풍관에서 바둑을 두었지? 화만루의 안색도 변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상관비연이 만일 그의 손에 죽었다면 그가 어떻게 어제 저녁에 이곳에서 바둑을 둘 수 있었을까? 상관비연은 수백 리 밖에 있었으니 설사 곽천청에게 기다란 날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갔다 올 방법은 없는 것이었다. 상관비연은 바로 어제 저녁에 죽었으니까. 화만루는 손발이 차가워짐을 느끼며 탄식하듯 말했다. 우리가 혹시 그를 오해한 것이 아닐까? 육소봉은 두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적어도 상관비연은 그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네. 왜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가 나와 청풍관에서 만나기로 한 것은 바로 그 도인이 어제 자신과 청풍관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길 바랐기 때문일 거야. 그가 혼자 변명해 보았자 자네가 전혀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안타깝게도 그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게 되었군.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게 아니지 않은가? 절대로 아니지. 그렇다면 누가 그를 죽였을까? 그를 죽인 사람은 바로 상관비연을 죽인 사람과 동일범일 거야. 그 사람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정한 주모자고. 그렇지. 청풍도인 역시 그에게 매수당했군. 그의 거짓말을 도와주었으니. 출가한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청풍도인은 분명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겠군. 육소봉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니 난 지금 청풍도인이 아직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네. 그러나 그의 바람은 무너졌다. 그들이 다시 청풍관에 돌아왔을 때 청풍관은 이미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사나운 불길은 무정했다. 불을 지른 사람은 더욱 무정했다.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청풍관은 산의 앞쪽에 있었고 곽휴의 작은 누각은 산의 뒤편에 있었다. 산 앞쪽은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나 산 뒤편은 여전히 평화롭고 고요했다. 문 앞에는 미시오라는 글자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육소봉은 문을 열고 화만루와 함께 걸어 들어갔다. 이것은 그가 두 번째로 이 산문을 들어가는 것이었고 최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산 중턱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다. 그 셀 수도 없이 많던 보물과 병기들은 모두 기적처럼 보이지를 않았다. 산 중턱 가운데에 낡은 멍석을 깔은 작은 돌탁자가 있었는데 곽휴는 맨발인 채로 푸른 옷을 입고 책상 다리를 하고서는 그 멍석 위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술을 데우고 있었다. 육소봉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서 돌계단으로 걸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제가 아주 시간을 잘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곽휴 역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별로 이상할 게 없군. 내게 좋은 술이 있기만 하면 자네가 곧 찾아오는 게 말일세. 그러나 전 도리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뭐가 말인가? 당신이 일부러 좋은 술로 절 꿰어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곽휴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좋은 술이니 자네가 옷을 더럽혀도 상관없다면 여기 앉아 한 잔 들게나. 겁나는데요. 곽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자네가 겁이 난다고? 옷이 더럽혀질까봐 겁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겁난다는 건가? 제가 곽천청처럼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이 바둑대국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곽휴가 그를 쳐다보는 눈빛이 칼집에서 꺼내든 칼처럼 변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술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셔버렸다. 육소봉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말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 똑똑한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한마디면 충분한 까닭이었다. 잠시 후 곽휴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자네를 속일 수는 없는 모양이야. 그러니 당신도 더 이상 절 속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나?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전 원래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었죠. 그래? 전 당신과 염철산, 독고이랑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직 곽천청만이 이 사건에서 이득을 얻은 줄 알았지요. 지금은 이 사건에서 정말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곽휴가 말했다. 그게 바로 나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곽휴가 또 술을 따랐다. 대금붕왕이 죽었으니 이 세상에 당신에게 금붕왕조에 대한 빚을 청산하라고 독촉할 사람은 더 이상 없게 되었지요. 곽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내게는 전혀 빚독촉을 하질 않았어. 그런데 요즘 돈을 너무 펑펑 쓰더라고. 돈 버는 고통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로군요. 곽휴가 차갑게 말했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거네. 그러나 그가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죠. 독고일학과 염철산 역시 그의 재산을 나눠 갖기를 바랬으니까. 그 재산은 원래 내 것이었네. 나만이 그것을 고생스럽게 모으고 그것을 점점 늘려나갔으니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들 역시 죽어야 마땅하다 이건가요? 죽지 않으면 안 되지. 육소봉은 탄식하며 말했다. 그 재산은 사실 30명이 평생을 사용한다 해도 다 못 쓸 재산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설마 그것들을 무덤에 갖고 가려는 것은 아니겠죠? 곽휴가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자네에게 만일 부인이 있다면 그 부인을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려 하겠는가? 그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게는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똑같다네. 이 재산은 바로 내 부인과 같으니 죽는다 해도 절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당신은 우선 곽천청과 상관비원을 이용해서 대금붕왕을 죽이고 또 나를 이용해서 독고일학과 염철산을 죽이게 했군요. 자네를 찾을 생각은 원래 없었다네. 허나 자네 외에 이 일을 맡을 다른 사람은 정말 생각나질 않았어.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일세. 저야 제가 원해서 당신의 함정에 걸려들었다고는 하지만 곽천청은요? 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미끼에 걸려들었지요?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네. 그럼 상관비원이? 곽휴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설마 그녀가 남자들에게 아주 매력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나? 옆에서 화만루가 쓴웃음을 지었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또 어떻게 상관비원을 유혹했지요? 곽휴가 유유히 말했다. 내가 비록 늙은이이긴 하나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된다네. 내게는 여자가 절대로 거절 못할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어떤 물건이요? 내 보석들이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계속 말했다. 세상에 보석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란 없다네. 세상에 미녀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그 보석들을 상관비원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하고서 그녀에게 곽천청을 유혹하도록 시킨 건가요? 곽휴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 모두는 그녀의 애인이 곽천청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만.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바로 이 늙은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말이야. 육소봉이 흥분된 어조로 소리치며 말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보석이요. 곽효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가? 어쨌든 내게 있어서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당신은 일찍부터 이 일이 끝난 후엔 그녀를 죽여 입을 막을 계획이었군요. 내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는 없다고 내가 말했지 않나? 그래서 당신은 고의로 육발의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녀를 죽이길 원했던 거로군요. 육소봉이 다시 말했다. 곽천청조차도 당신이 이 사건의 진정한 주모자라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당연히 몰랐지. 알았다면 그가 왜 상관비원 대신 한사코 목숨을 내걸려고 했겠는가? 그러나 내가 도리어 상관비원을 놓아주리라고는 당신 역시 생각지 못했지요. 그러니 내가 직접 손을 쓸 수밖에 없었어. 곽천청은 결코 바보가 아니니 상관비원의 죽음을 알고는 이 사건에 반드시 주모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와 청풍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에 곧장 당신을 찾아온 것이군요. 그는 분명 바보는 아니네만 똑똑한 사람도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이 애석할 뿐이네. 확실히 그는 당신을 찾아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도 죽어야 했지. 당신은 그를 죽인 후에야 그를 청풍관으로 보냈군요. 청풍관의 재산은 내 것이니 언제든지 내가 거둬들일 수 있네. 그래서 당신이 청풍도인에게 당신의 거짓말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가 감히 거절하지 못한 거군요. 곽효가 유유히 말했다. 출가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니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 당신은 저로 하여금 곽천청이 죄가 두려워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게 해서 제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를 바랐던 거고요. 곽효가 탄식하며 말했다. 난 분명히 자네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랐다네. 안타깝게도 그 말 많은 도사가 자네를 해쳤어. 그가 저를 해쳤다고요? 난 그가 어제 저녁 바둑을 두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조만간 자네가 이 빈틈을 눈치챌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당신은 아예 청풍관에 불을 질러 태워버린 것이군요. 그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는데 당신에게는 그 사람들 역시 모두 그 땅과 마찬가지였겠죠. 단지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으니까. 그러니 내가 그들을 살리고 싶으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죽이고 싶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걸세.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이용당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 법이네. 자네가 그들의 약점을 알 수만 있다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네. 저의 약점이 무엇인데요? 곽효가 쌀쌀맞게 말했다. 자네의 약점은 바로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자 육소봉은 탄식하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당신과 한패가 되어 당신 대신 서문치설과 약속해서 당신을 도와 염철산과 독고일학을 죽이게 한 것이군요. 자네는 모든 일을 다 잘 해냈지. 곽천청이 죽은 후에 손을 떼려고만 했다면 지금부터 자네는 언제든지 나의 좋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면 나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도 있었을 거야.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제가 지금도 손을 떼지 않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군요. 곽효 역시 탄식하며 말했다. 자네는 내가 왜 이곳에 물건을 다 옮기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육소봉은 알지 못했다. 곽효가 이어 말했다. 왜냐하면 난 이곳을 자네의 무덤으로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야. 이곳이 무덤이라니 너무 넓은데요. 곽효가 유유히 말했다. 육소봉이 청이제일로 밑에 묻힐 수 있다면 죽어도 유감이 없겠지. 청이제일로가 과연 여기라니 상관비원은 적어도 진실을 말하긴 했군요. 애석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청이제일로가 이곳에 있다고 말하면 할수록 자네는 도리어 더더욱 믿지 않았지.
그렇다면 당신은 당연히 청이백팔로의 총우두머리겠군요. 곽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총우두머리라는 그 말은 정말 발음이 듣기 좋구만. 난 그 말 듣기를 아주 좋아한다네. 설마 당신의 돈을 세는 소리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까? 곽휴가 담담히 말했다. 난 돈을 세지 않네. 내 돈은 세어봤자 다 셀 수가 없거든. 육소봉이 또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알기야 하겠지만 자네는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배우지 못할 걸세. 난 돈을 무덤에 가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곽휴가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다고요? 곽휴가 웃으며 말했다. 듣자 하니 자네는 항상 엄청난 음표를 지니고 다닌다고 하고 또 한 번에 적어도 5,000냥 정도를 쓴다고 하더군.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 5,000냥의 음표가 이제 당신 수중에 들어가겠군요. 자네는 돈을 무덤에 갖고 갈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 자네가 죽은 후에 내가 그 음표를 꺼내 갖겠네. 당신은 죽은 사람의 돈조차도 원합니까? 어떤 돈이든 모두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 버는 비결 중 하나라네. 안타깝게도 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덤 안에 들어와 있지. 당신은 저를 죽일 자신이 있습니까? 누구든 무덤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를 노려보는 육소봉의 눈에선 검광과 같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곽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이 근질근질한가? 확실히 조금은요. 곽휴가 유유히 말했다. 허나 난 자네와 겨룰 맘이 전혀 없다네. 난 이미 죽게 된 사람과는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어. 그가 가볍게 돌책상을 한번 누르자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위에서부터 거대한 철 울타리가 내려와 그 돌책상을 덮었다. 육소봉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 새가 되었죠? 왜 자신을 새장 안에 가두는 겁니까? 웃기나? 아주 우습군요. 내가 가버리고 나면 그렇지 않을 걸세. 사람이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든 우습게 느껴질 리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까? 곽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가버리고 나면 이곳엔 먹을 것이라곤 자네와 자네 친구의 살점뿐이고 마실 거라곤 자네들의 피밖에 남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나가죠? 이곳의 유일한 출구는 바로 내가 앉아있는 이 책상 아래에 있네. 확신한 해만 내가 간 후에 이 출구는 막혀버릴 걸세. 육소봉은 안색이 변하며 억지로 웃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난 아마 그 길로 나갈 수 없을 것 같군요. 자네가 들어온 산의 문은 바깥에서만 열 수 있다네. 확신컨대 자네 대신 밖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당신은 또 무엇을 확신할 수 있나요? 곽휴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자네의 음표를 가져가기 위해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는 것.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내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곽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아하니 자네는 죽어도 조금의 이득조차 내게 양보하지 않으려나 보군. 간신히 아셨군요. 다행히 가져갈 것이 있긴 있네. 뭐죠? 적어도 자네들이 입은 옷을 벗겨내서 잡화점에 팔면 조금은 남길 수 있지 않겠나? 푼돈마저 원한단 말입니까? 돈은 항상 좋은 거라네. 아예 없는 것보다는 푼돈이라도 있는 게 낫지. 좋아요. 당신에게 드리지요. 그는 갑자기 손을 휘둘러 10여 개의 동전을 몰래 숨긴 강풍으로 곽휴를 향해 날렸다. 곽휴가 움직이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은 채 이 동전들이 철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휘두르자 12개의 동전이 돌연 전부 그의 손바닥 안에 떨어졌다. 이 노인의 수상 공력의 오묘함은 육소봉조차 감동받게 했다. 멋진 솜씨요. 곽휴는 12개의 동전을 매우 조심스럽게 집어넣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을 집어넣을 땐 내 무공이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안타깝게도 이 무공이 저보다는 좀 손색이 없는 듯하군요.
곽휴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설마 날 격분시켜 뛰쳐나가 자네와 한판 싸움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겠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구만. 당신은 죽어도 나오지 않을 겁니까? 내가 설사 나가려 한다 해도 이미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네. 어째서요? 이 철 울타리는 잘 정련된 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술량이 1980근이라네. 설사 철을 진흙처럼 자를 수 있는 칼이 있다 하더라도 자를 수 없는데 더더군다나 그런 칼은 신화, 전설 속에서나 가능한 법 아니겠나? 1980근의 철 3장이나 당연히 아무도 들어올릴 수 없겠군요. 절대로 없지. 그러니 당신이 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 자네는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당신이 먼저 이 철 3장으로 자기를 덮은 것은 내가 당신과 싸우는 게 무서웠기 때문이요? 난 이미 늙어 여자와 침대 위에서 하는 일도 흥미가 없는데 하물며 싸움이라니? 육소봉이 화만로의 어깨를 쓰다듬더니 탄식하며 말했다. 보아하니 이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네. 화만로는 의외로 웃으면서 담담히 말했다. 보아하니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한 수인 모양이야. 자네는 그의 한 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나 보군. 허나 우린 아직 한 수를 두지 않았네. 우리에게는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거든. 누구지? 자네는 주정을 잊었나?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잊지 않았네. 화만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자네가 지금까지도 계속 웃을 수 있었구만. 그래서 자네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말이야. 그는 원래 이곳에 주정을 묶어놓아선 안 되는 거였지. 맞아. 곽휴의 안색이 거의 변하여 참지 못하고 말했다. 주정이 이곳에 있는 게 또 뭐가 어떻다는 건가? 육소봉이 담담히 말했다. 뭐가 어떻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공교롭게도 노대사의 제자라는 것밖에는요. 곽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노대사? 당신도 노대사가 바로 노반조사의 제자이자 이 세상에서 기관 제작의 제일인자라는 것을 당연히 알 겁니다. 노대사가 죽은 후 최고의 고수가 바로 주정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곳에 있기만 하면 자네들은 곧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건가? 맞습니다. 그는 분명 이곳에 있네. 그렇죠. 바로 뒤에서 자네는 지난번 이곳을 보았었지. 압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자라면 왜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지? 그는 곧 나올 겁니다. 곽휴가 웃으며 말했다. 설사 그가 지금 나올 수 있다 해도 이미 너무 늦었다네. 왜죠? 이곳의 기관 중추는 바로 내가 앉아있는 바로 여기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 그래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당연히 그곳은 부수어져 버릴 것이네.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엔 이곳의 모든 출구는 돌덩이로 막혀버리는 거지. 그 돌의 중량은 대략 8,000근 이상이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가요? 곽휴가 담담히 말했다. 설령 노반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곳에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당신은 갈 겁니까? 나는 본래 이곳에서 자네들과 함께 좀 더 얘기할 생각이었지. 죽음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이 변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네. 보아하니 제가 당신을 이곳에 붙들어 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을 전송할 방법도 없는 것 같군요. 그러나 자네는 분명 곧 내 생각이 날 걸세. 내가 알기로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휘두르더니 또 말했다. 내가 여기를 누르기만 하면 난 곧 보이지 않게 되고 자네는 지금 이후엔 다시는 날 볼 수 없게 돼. 그가 그곳을 누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얼굴에 여유롭게 있던 웃음기가 도리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네모난 탁자는 여전히 네모난 탁자였다. 그는 본래 단정히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단정히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다만
얼굴의 표정이 돌연 한 대 얻어맞은 듯 변해 있었다. 콩 한 알보다도 더 큰 땀방울이 갑자기 흘러내렸다. 곽규는 이 탁자 아래에 바로 출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탁자 아래에는 분명 출구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출구가 갑자기 사라진 듯 했다. 육소봉이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왜 아직도 가지 않고 있지요? 곽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말했다. 자네.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더니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몰아 쉬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숨을 쉰 사람은 화만루가 아니라 바로 상관설아와 여주인이었다. 그녀들은 한숨을 쉬면서 걸어왔는데 얼굴에 모두 봄꽃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상관설아가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정말 두 손이 있네요. 여주인은 더욱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러니 그는 세상에 하나뿐인 육소봉이지. 육소봉은 쓴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들이 줄곧 나오지 않은 것은 내 손이 두 개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기다렸던 것인가요? 상관설아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우리들은 본래 당신이 이번에는 절대로 저 늙은 여우를 상대할 방법이 없을 줄 알았어요. 당신이 최후의 한 수를 남겨놓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질 못했답니다. 여주인이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이번 최후의 한 수는 정말 아주 오묘했어요. 상관설아가 말했다. 이 세 장은 그가 당신을 상대하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자신이 도리어 세 장에 갇혔으니 그 자신이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질 못했을 거예요. 육소봉 역시 웃으며 말했다. 이 한 수를 바로 청곤이봉이라고 부르지. 여주인이 아주 맑은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냈죠? 육소봉이 유유히 말했다. 전 본래 천재니까요. 상관설아가 말했다. 혹시 당신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가 그 길로 도망가려 한다는 속셈을 눈치채고 그 길을 미리 막아놓았던 건 아닌가요? 육소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주인 또한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대답하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방법을 사용한 거죠? 육소봉이 돌연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관설아가 말했다. 왜죠?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절초 하나를 남겨놓고자 하는 법이니 당신들 같은 여인네들 앞에선 더더욱 알려줄 수 없어요. 그는 늙은 여우처럼 웃더니 갑자기 말했다. 저의 절초를 만일 당신들이 배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후에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자 화만루 역시 참지 못하고 물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건가? 왜 그들에게 알려주려 하지 않는 거지? 육소봉의 대답은 아주 기묘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모르기 때문이야. 화만루가 놀라 말했다. 그 입구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막혔는지 자네 역시 모르겠다고? 그렇다네. 화만루는 놀라 멍청해졌다. 아마도 기관이 갑자기 고장났기 때문일 거야. 아마 어떤 늙은 쥐가 저도 모르는 새에 뛰어들어가 기관을 막아버린 것이거나.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조용히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단지 하늘만 알겠지. 단지 하늘만 안다고?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는 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결국 막 성공하려는 순간 실패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나? 모르겠네. 하늘이 그들의 최후를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기다리기 때문일 걸세. 그렇기에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교묘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최후의 한 수 역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로군. 맞네. 화만루가 돌연 유쾌하게 웃었다. 왜 웃는가? 내 말이 믿기지 않는 건가? 화만루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설마 내가 정말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왜 내가 진실을 말할 땐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으려 하는 걸까?